그다음 진화 원리 들어갈 거고, 진화의 원리가 말 그대로 생물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 그럼 생물들이 다양해졌다는 얘기는 종들의 종류가 계속 중간중간에 바뀌어왔다는 얘기지. 이거를 종의 뭐가 일어나야 돼요? 분화가 일어나야 되지. 그래서 이제 종의 분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원리들을 다루는 게 진화의 원리예요. 됐지?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생물이 다양해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개체군이라는 같은 종의 집단이잖아. 그럼 이 개체군 내에서 어떤 뭔가의 과정이 있어야 뭐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형성돼요. 종의 분화를 일으킬 조건이 형성되고, 그 조건이 만족이 되면 이제 드디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종의 분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종의 분화가 일어나기 전 한 가지 종에서 새로운 종이 나오려면 이 하나의 종 내에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종의 분화로 넘어간다고. 됐니? 그렇지? 그다음에 개체군의 이제 진화에서 이제 다룰 내용이에요. 첫 번째 진화설을 다룰 거예요. 종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제 설명하기 바로 진화설들이잖아. 뭐 중학교 때도 막 여러 가지를 다뤘을 거고, 그냥 생명과학 원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를 다뤘었지. 용불용설하고 자연선택설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진화설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생명체에서 종의 분화가 생기려면 기존의 종이 가지고 있던 형질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야 되잖아. 그럼 그 형질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원인은 결국은 유전자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진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무슨 학을 접목시킨다는 얘기예요. 유전학을 접목시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유전이 아니라 무슨 유전이에요? 집단 유전인 거지. 그럼 종의 분화가 생기려면 개체 하나 가지고서는 종의 분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생식 활동을 통해서 세대별로 계속 뭔가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종의 분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개체 하나의 유전적 변화가 아니라 이걸 집단 전체로 한번 해석해 보자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통계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립 유전자의 빈도라는 개념, 유전자 풀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진화를 설명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유전자 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조건, 그 다음에 유전자 풀의 변화가 일어나는 조건을 배우면서 결과적으로 진화란 이런 과정으로 일어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무슨 절부터? 진화설부터 들어갈게요. 진화설에 가장 먼저 등장했던 게 1800년대죠. 용불용설, 라마르크라는 생물학자가 최초로 발표했던 논리적인 진화설이죠. 근데 현재는 인정받지 않는 거예요. 대체 일단 용은 뭐예요? 쓴다. 불용은 쓰지 않는다지. 그러면 사용하는 기관들은 계속 발달하게 되는 거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들은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폐화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설명한 게 용불용설이고, 용불용설 같은 경우는 이제 발달된 기관들이잖아. 기관이 발달한다는 얘기는 이 기관을 구성하는 형질이 바뀐다는 얘기지. 그럼 이 바뀐 형질들은 다음 세대로 계속 뭐 할 거란 얘기예요? 넘어갈 거란 얘기죠. 그치? 물론 이걸 발표했던 라마르크 시절에는 유전이라는 개념, 유전학에 대한 원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 형질은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한 게 이 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기린, 뭐의 길이를 가지고? 목의 길이를 가지고, 최초의 기린의 목의 길이는 굉장히 뭐였는데 짧았어요. 이들이 이제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들판에 나 있는 이제 풀들을 뜯어먹고 살았는데, 이제 환경의 변화로 여기 이제 풀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높이가 높은 나뭇잎을 뜯어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걸 뜯어 먹으려면 뭐 다리 길이를 늘리든지 몸뚱아리를 키우든지 목의 길이를 늘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뭘 선택했단 말이야? 목의 길이를 늘리는 걸 선택했다는 얘기. 그치? 그러면 이놈들이 한 세대에서 갑자기 늘어날 일은 없을 것이고, 이놈들이 목의 길이를 늘리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목의 길이가 뭐 한다는 얘기야?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형질의 변화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목의 길이가 살짝 늘어난 놈들끼리 교배한다는 얘기야. 교배하게 되면 이들 사이에서 기존 세대보다 목이 좀 더 뭐한 놈이? 긴 놈이 나올 것이고, 이놈들이 또 노력하다 보면은 길이가 또 보여진다는 얘기야. 좀 길어지고, 그럼 이것들이 또 다른 놈하고 생식하게 되면 이 형질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설이 용불용설인 거죠. 그래서 현재 목의 길이가 뭐야? 긴 기린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지? 근데 여기 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리적이었지만 현재 유전학을 접목시키게 되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지. 그게 용불용설의 한계점이 되는 거고, 참고로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형질은 일단 이 형질을 결정하는 무슨 정보가 있어요? 유전 정보가 있고,
현재 라마르크가 설명했던 이 형질의 변화는 유전 정보의 변화를 설명한 게 아니라 유전 정보와 관계없는 무슨 변화에 의해서 환경 변화에 의한 형질의 변화인 거지. 유전 현상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그래서 환경 변화에 의해서 변화된 형질들을 무슨 형질이라고 그랬어요? 획득 형질이라 그랬지. 그렇지? 목의 길이가 짧았는데 목의 길이가 살짝 길어졌단 말이야. 근데 그 목의 길이가 길어진 변화는 유전 정보의 변화로 생긴 게 아닌 거지. 그럼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는 어차피 이 목의 길이를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서는 이 목의 길이가 긴 놈이 나오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의 한계점이 무슨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인정받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라마르크는 그 당시에 이 획득 형질은 다음 세대로 보게 된다는 거. 유전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됐지? 그렇지? 이게 라마르크의 연구용사.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했던 게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죠. 자연 선택설이 그 당시에 발표가 됐을 때는 이제 설명하지 못했던 한계점들이 많이 있었었지. 근데 나중에 멘델이 발표했던 무슨학과 접목이 되면서 유전학과 접목이 되면서 현재 이제 인정받게 되는 거고. 됐지? 자, 자연 선택설을 볼게요. 자, 최초의 기린을 갖고 설명을 하면 라마르크하고 다른 점은 라마르크는 처음에 기린을 먹은 기린 전부 다 짧았다라고 출발했지만 다인이 주장했던 거는 목의 길이가 다 짧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지. 처음부터 목의 길이는 뭐였어요? 다양했어요. 그래서 목이 짧은 놈도 있고 목이 좀 긴 놈도 있고 목이 뭐한 놈도 굉장히 긴 놈도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이놈이 됐든 이놈이 됐든 이놈이 됐든 이놈들이 먹이를 얻는 과정은 너무너무나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어느 놈이든 살기는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증식하는 거예요? 과잉 증식하는 거예요. 형질에 상관없이 과잉 증식.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생식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 개체수 계속 늘어날 거 아니야. 개체들 간에 변이가 생겨요. 자, 봐. 이때 돌연변이가 아니라 변이라는 말이 자체적으로 나오잖아. 변이라는 말이 자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형질의 차이를 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표현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치? 목의 길이의 종류가 훨씬 더 보여졌을 거란 얘기예요. 훨씬 더 다양해졌을 거란 얘기예요. 개체들 간의 형질 차이가 굉장히 많아졌을 거라고. 이해됐지? 그런 과정에서 이놈들끼리 이제 뭐 하게 되냐면 경쟁을 하게 돼요. 됐지? 특히 이때 당연히 경쟁하겠지만 특히 뭐의 변화까지 찾아오게 되면 환경의 변화까지 찾아오게 되면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일단 환경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예를 들면 건조한 환경이 돼가지고 들판에 있는 풀이 다 사라지고 결국에는 여기서 나무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기린 입장에서는 땅에서 얻을 게 없잖아. 그래서 어디를 보는 거야? 여기를 보는 거지. 그러면 이미 목이 짧은 놈들은 여기를 뜯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얘는 생존율이 떨어지는 거지. 그럼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살아남는 거예요? 이놈이 살아남는 거지. 그래서 이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가진 자가 생존하게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무슨 생존이다? 적자 생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가진 자가 생존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무슨 선택이라고 불러요? 자연 선택이라고 부르는 거. 됐지? 그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놈들끼리 이제 목이 긴 기린들끼리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생식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다 보면은 처음부터 목이 길이가 길었던 놈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길이를 결정하는 무슨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전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전 정보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세대는 선택된 형질이 계속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현재 목의 길이가 뭐해졌다? 길어졌다. 그러면 과거의 생명체하고 현재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생명체가 있으면 처음에는 같은 종이었잖아. 근데 이런 놈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최초의 종하고 차후의 종의 형질이 굉장히 뭐죠? 달라질 거란 얘기지. 그럼 결과적으로 그러면 차후에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뭐의 분화가 일어날 거란 얘기. 종의 분화가 생길 거란 얘기. 이랬지? 이게 설명했던 게 자연선택사.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개체들 간의 차이가 있단 말이야. 형질의 차이가. 됐지? 그럼 개체들 간의 형질의 차이가 왜 생기는지 그 이유를 다윈은 뭐 하지 못했어요? 설명하지 못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현재 그 형질이 선택을 받았고 그 형질이 선택받은 게 생식을 하면 다음 세대에 그 형질이 나오리라는 이 유전에 대한 원리도 역시 뭐 하지 못했어요? 설명하지 못했던 거지. 그래서 그 당시 한계점이었는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유전학이 발표가 되면서 이러한 이유와 이러한 원리들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래서 자연선택설이 인정을 받게 된 거고. 이해됐지? 그렇지? 자, 그러면 개체들 간의 형질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뭐 때문이야? 개체들 간에 이 형질을 결정하는 무슨 정보의 차이 때문에?
유전 정보의 차이 때문이다. 됐지? 그럼 유전 정보의 차이가 왜 생기냐 그러면 얘들은 무성 생식이 아니라 무슨 생식을 하기 때문에 유성 생식을 하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형질을 결정한 유전자의 조합이 달라지게 되면 특히 다인자 유전을 생각하게 되면 형질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다가 이러한 유전 정보 차이를 더 크게 만들어 주는 게 중간중간에 뭐가 찾아오면 돌연변이가 찾아오게 되면 형질의 차이는 더 커질 거라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러한 유전 정보의 차이가 생기는 거. 예를 들면 어떤 형질을 결정함에 관여하는 유전자들 있잖아. 이 유전자들의 종류가 처음에는 단순했지만 가면 갈수록 뭐해진단 말이게? 다양해진단 말이지. 그럼 이런 다양한 유전자의 종류가 많아지는 최초의 원인을 다 뭘로 보는 거예요? 돌연변이로 보는 거지. 그래서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연 선택설만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순하게 접목이 돼야 돼. 유전에 같이 접목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치? 자, 그럼 이때 적자 생존에서 자연 선택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에 의미처럼 그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가진 자가 살아남은 게 자연 선택의 뜻이지. 그 다음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배우자의 선택도 일종의 자연 선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됐지? 배우자가 뭐야? 아내, 남편. 그 뜻이에요. 됐지? 생명과학에서 배우자의 뜻이 수컷이나 뭐 암컷 앞으로 교배할 놈들을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 배우자가 무슨 세포를 뜻하기도 하냐면 생식세포를 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배우자는 암컷, 수컷 개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럼 보통 자연 상태에서는 뭐 모든 종이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수컷이 누구 선택하냐? 네, 보통 암컷이 수컷을 선택을 하게 되지. 그러면 이때 기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기린들이 목의 길이가 다양했지만 보통 이제 중간형의 기린의 목의 길이를 가진 놈의 개체수가 훨씬 뭐 있을 거예요? 많았겠지. 그러면 이놈들 이 길이를 가진 수컷도 있고 암컷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그럼 이 길이를 가진 마찬가지로 이 목의 긴 길이를 가진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그러면 현재 이런 개체수가 많아요. 그러면 수컷들 중에서 이런 환경의 변화가 찾아온 환경에서는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수컷이 지금 이걸 가정을 해. 그럼 얘는 목의 길이가 짧잖아. 먹이를 쉽게 얻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얘한테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들은 초반에는 형질이 유사한 놈들끼리 뭐 하려고 그래요? 교배를 한단 말이야. 근데 환경이 변하게 되면 얘가 먹이를 줄 수가 없거든. 그럼 결국 얘는 누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애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배우자의 선택이 있어야 이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현재 그 형질을 가진 놈이 살아남아야 되고 그 살아남은 덕들끼리 서로 간에 선택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치? 자연 선택설이고 그 다음에 진화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가 여기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진화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원인으로 돌연변이가 있다. 그래서 이 설을 무슨 설이라고 그래? 돌연변이설이라고 그래. 이해됐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설이 생식질 연속설이 있어요. 생식질 연속설. 의미만 보면 돼. 생식질 연속설은 뭐냐면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세포가 체세포잖아. 근데 이 체세포인데 이 체세포가 감수 분열할 수 있는 체세포가 아니에요. 그럼 얘는 무슨 세포를 만들 수 없는 세포야?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는 체세포야. 그러면 이런 체세포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그 변화된 유전 정보는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럼 결과적으로 생식세포 자체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면 이놈은 다음 세대로 뭐 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걸 설명한 게 생식질 연속설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명과 원식을 다루게 되면 생식세포는 결국에는 무슨 세포부터 분열돼야 돼? 체세포. 그럼 체세포 중에서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는 체세포 내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긴다면 그건 다음 세대로 뭐 할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실제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격리설이 있어요. 격리설은 뭐냐면 현재 어떤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종들이 이제 살고 있어요. 어떤 종들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환경의 변화로 여기가 갈라졌어요. 예를 들면 산맥이 막 수천 미터 솟아올랐다는 거야. 아니면 수천 미터 땅이 꺼져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계곡이 생겨버렸다는 거야. 그럼 얘들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서식지가 서로 모여진 거예요. 나눠져 버린 거지. 그러면 이 나눠진 상태에서 격리란 뜻은 이놈들이 아예 뭐 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겨루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천 미터의 산맥이 생겨버리면 이제 여기 환경과 여기 환경은 보여지거든. 달라지거든. 그럼 얘들의 환경이 다르니까 여기서 살아남는 형질의 종류가 보여지겠어요. 달라지겠지. 그러면 얘들의 진화의 방향이 서로 뭐 할 거라는 얘기예요. 달라질 거라는 얘기죠. 그걸 설명한 게 격리설이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교잡설이에요. 그렇지? 교잡설은
서로 다른 종인데 진화적으로 유사한 종이 있지. 진화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종, 됐지? 진화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종이 교배해가지고 하나의 개체가 나왔는데 이 개체가 새로운 종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A라는 종하고 B 종하고 교배를 시켜서 개체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이들끼리 또 교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개체들끼리 또 교배가 가능해. 그럼 얘는 생물학적으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놈들을 무슨 종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새로운 종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동물의 입장에서 말하고 당나귀를 통해서 태어난 게 노새잖아. 근데 노새 같은 경우는 생식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걔는 종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동물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 어디에서는? 식물에서는 이게 많이 발견돼요. 그렇지? 식물의 종의 분할을 일으킴에 있어서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설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뒤에서 배울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럼 결과적으로 이러한 진화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이러한 진화설 하나하나 가지고서는 모든 진화의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현대의 진화설은 이것들을 전부 다 짬뽕시키는 거예요. 물론 무슨 설을 빼고 영불영설을 빼고 이걸 짬뽕시켜가지고 종합적으로 설명하려는 게 현대 진화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설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대의 진화설은 이런 다양한 진화설에다가 무슨하고 접목시킨 거예요? 유전하고 접목시킨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체군 내에서 새로운 종이 나오려면 이 개체 하나의 변화로는 안 되고 이러한 개체들끼리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한 생식활동을 통해서 세대를 거쳐 가야지만 종의 분화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개체 하나를 연구하면 안 되고 이 개체군 자체, 즉 이 개체군에 뭘 직접 연구해야 돼요? 집단 자체를 연구해야 되고 이 집단 자체에서 유전적인 변화 현상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설명하는 설이 집단 유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현재는 진화를 설명할 때 집단 유전학하고 설명을 해요. 됐니? 그래서 이제 집단 유전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변별 문제가 나오죠.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 됐지? 유전이니까 이제 확률 문제 나오고 해요. 됐지? 자, 볼게요. 일단 개체군 내에서 뭘 설명하는 거냐면 개체군이면 집단이잖아. 동일한 종의 집단 내에서 대립 유전자의 빈도 변화를 통해서 진화 여부를 설명하는 학문을 집단 유전학이라 표현을 해요. 됐지? 일단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일단 뭐에 대한 개념 알아야 되냐면 유전자 풀에 대한 개념 알아야 돼요. 됐지? 이때 풀은 붙이는 풀이 아니라 어떤 공간이란 얘기예요. 이제 이 개체군이 살고 있는 서식지 공간, 이 안에 유전자들이에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유전자 빈도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이 공간 안에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들의 종류들이 있겠지. 그 종류들의 빈도를 구하는 것을 유전자 빈도라고 그래요. 일단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때 빈도란 뜻은 이 집단 내에서 대립 유전자 종류별 뭐로 이해하면 되냐면 비율로 이해하면 돼요. 예를 들면 라지 A하고 스몰 A 두 종의 대립 유전자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만약에 무슨 염색체 있으면, 상염색체 있으면 이걸 갖는 개체 하나당 유전자를 몇 개씩 가져요? 두 개씩 갖는 거죠. 이렇게 두 개씩 갖게 되면 이걸 가지고 있는 이 집단 내에서 라지 A의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스몰 A의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비율을 구한다고. 이따 연습해보면 충분히가 되고. 됐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확률 문제가 나오잖아. 확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유전자 빈도 비율을 그냥 뭘로 바꿔서 해석하면 되냐면 확률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 돼요. 확률도 일종의 비율이잖아.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의미를 이제 먼저 설명 좀 할게요. 어떤 개체군이야? 현재 사람이라는 개체군으로 볼게요. 그렇지? 자, 현재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예를 들면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있는데 이 대립 유전자가 무슨 염색체 존재한대요? 상염색체에 존재한대요. 이때 대립 유전자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라지 A하고 스몰 A가 다 가정을 할게요. 됐지? 그럼 이 유전자는 상염색체 있으니까 사람 하나당 이 유전자를 몇 개씩 가져요? 두 개씩 갖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지 A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를 가는 사람이 다 가정을 할게. 됐지? 그러면 이 공간 자체를 무슨 자 풀로 보는 거예요? 유전자 풀로 본다고. 됐지? 그럼 이 공간 안에 이 형질을 결정하는 이 유전자들만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이랬지? 그럼 유전자가 총 몇 개 있어요? 10개 있지? 10개 중에서 A 유전자의 비율을 구할 거예요. 됐냐? 그럼 비율이니까 전체 몇 개 유전자 중에서 10개 유전자 중에서 라지 A가 몇 개 있다니? 그림상 하나, 둘, 셋, 넷, 5개 있지? 그러면 라지 A의 유전자 빈도를 몇으로 보는 거예요?
10분의 5 또는 2분의 1 됐지? 그럼 이 유전자 풀에서 스몰 a 유전자의 빈도는 당연히 몇이 돼요? 10분의 5가 되겠지? 되지? 참고로 라지 유전자가 스몰 a에 대해서 우성이라 가정을 하면 우리가 보통 기호로 표현할 때 우성 유전자의 빈도를 기호로 뭐라 표현하냐면 P라고 표현해. P. 보통. 됐지? 그럼 이 P가 그림상 몇이에요? 2분의 1이지? 됐지? 그럼 스몰 a의 유전자의 빈도는 보통 뭐로 표현하냐면 Q로 표현해요. Q. 됐지? 그럼 Q도 마찬가지로 몇이니? 2분의 1이 되겠지? 빈도 구하는 거 어렵진 않지? 됐지? 이렇게. 그럼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100명이 사는 어떤 마을에 무슨 형질에 대한 귓불 형질에 대한 내용을 조사했대요. 이때 귓불형에 대한 유전자가 몇 종류가 있대요? 2종류가 있대요. 라지 A하고 스몰 A. 됐지? 우열관계는 상관이 없이. 그럼 현재 어디냐? 분리형 순종이 있대요. 그럼 분리형 순종이면 뭘 뜻하는 거예요? 라지 A. 라지 A를 뜻하는 거죠? 이제 분리형이니까. 그러면 부착형이 16명이니까 부착형은 우열관계 이게 우성이에요. 부착형은 스몰이 24겠지. 그럼 얘가 몇 명이었고? 36명이었고 얘가 몇 명이에요? 18명이잖아. 그럼 나머지 라지의 스몰 A가 몇 명이 지금? 48명이죠. 그러면 이 유전자 풀 안에서 라지 A 유전자의 비율을 구해보자고. 어렵진 않지? 전체 몇 명이에요? 전체 100명이죠. 100명이고 이 100명이 하나당 유전자를 몇 개씩 가져요? 2개씩 갖잖아. 그럼 전체 유전자 개수는 몇 개? 200개 되거든. 그럼 200개 중에서 라지 A의 개수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이 36명이 한 명당 몇 개를 가지니까 2개를 가지니까 36 곱하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한 명당 몇 개를 가져요? 하나씩 갖지. 몇? 48을 하게 되면 뭐의 빈도가? 라지 A의 빈도인 뭐가 구해져요? P가 구해진다는 얘기. 됐지? 그치? 그럼 스몰 A의 빈도는? 뭐 여기서 여기 빼면 되는 거고 또는 직접 구하면 200분의 18 곱하기 2 플러스 48이 되는 거지. 얘가 스몰 A의 빈도 뭐가 되는 거예요? Q가 되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비율이니까 P 플러스 Q는 항상 몇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비율이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P가 존재할 확률이기도 해요. 이 집단 내에서. 오케이? 됐지? 이거 쉽지? 음이에요. 됐지? 그럼 이 빈도의 숫자를 가지고 진화의 여부를 이제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유전자 풀과 진화의 관계. 자, P세대 집단이 있어요. 이때 P세대면 부모 세대야. 아까 P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부모 세대 집단이에요. 됐지? 이 집단 내에 대립 유전자 두 종류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유전자 풀이 되지? P세대 집단 유전자 풀. 됐지? 그러면 이때 라지 A 유전자 빈도가 구할 수 있겠지? 몇이니? 2분의 1이고 스몰 A 빈도도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 집단에 있는 개체들끼리 뭐 할 거예요? 교배할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자손들이 나오겠지. 그럼 이 자손들을 F1 세대 집단으로 볼게요. 그럼 F1 세대 집단은 부모를 뺀 유전자 풀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기에도 이제 다양한 대립 유전자들이 존재할 것이고 단 종류는 몇 종류로? 2종류로 나누시겠지. 그러면 이때 이제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생기는데 현재 자손 세대가 갖는 각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부모 세대가 갖는 각 대립 유전자 빈도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똑같을 수 있어요. 또는 뭐 할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거든. 그렇지?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과정이에요. P세대의 각 유전자 빈도하고 F1 세대의 각 유전자 빈도가 완벽히 똑같았을 경우. 됐지? 두 번째, P세대 유전자 빈도하고 F1 세대 각 유전자의 빈도가 뭐한 경우? 다른 경우. 이해됐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을 할 때 이런 사례가 나오고 이런 사례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유전자의 빈도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이 크게 변하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진화가 일어날 조건이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유전자의 빈도가 변했다는 뜻은 어떤 집단이냐면 유전적 조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그러면 이놈 집단하고 다르게 뭐가 진행되고 있는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집단이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됐지? 쉽게 해석할게요. P세대하고 F1 세대의 특정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비교해 봤을 때
똑같으면 진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집단이고, 차이점이 생기는 집단 자체를 뭐가 일어나고 있는,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는 집단이라 보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치? 그러면 이에 대한 교배 결과를 통해서 P세대하고 F1세대의 각 유전자의 빈도가 변하지 않을 조건이 있겠지. 그치? 그럼 이 조건은 뭘 일으키지 않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진화를 일으키지 않는 조건. 그럼 이 조건을 반대로 해석하면 뭘 일으키는 조건이 돼요? 진화를 일으키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진화 효부를 따지는 게 집단 유전학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조건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됐지? 말이 안 되는 조건들이 나와요. 우리 살아있는 환경상 이런 조건은 100% 만족할 수가 없어요. 됐지? 이따 보면. 그럼 첫 번째, 세대별, 세대가 거듭되더라도 유전자 풀, 각 세대별 유전자 풀의 유전자의 빈도가 뭐하지 않은, 일어나지 않는 집단이 만들어지려면, 됐지?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잖아. 세대별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항상 뭐야 돼? 일정한 집단이에요. 똑같은 말이야. 됐지? 이게 일정하니까 풀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보는 거고, 또 똑같은 말이에요. 이 집단은 뭐가? 진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집단이라고. 됐지? 똑같은 말이에요. 이 집단을 무슨 집단이라냐면 멘델 집단이라고 그래요. 주의할 점, 멘델이 만든 집단이 아니에요. 그렇지? 최초의 유전학을 제시했던 사람이 멘델이라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이런 집단을 멘델 집단을 표현할 거고. 됐지? 참고로 멘델은 돌연변이 이런 거 아예 몰랐던 사람이죠. 유전의 원리만 설명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설명했던 학자가 2명이에요. 됐지? 집단 유전학에서 세대별 유전자 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조건을 만들어낸 사람, 그걸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거든. 2사람인데 하디라는 사람하고 바인베르크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이게 둘 다 유럽 사람이고, 바인베르크는 어디 사람이 대충 알겠지? 독일 사람이에요. 하디는 스웨덴인가 스위스인가 그럴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그렇지? 이들은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은 없는데 거의 동시간대에 똑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둘 다 인정해가지고 2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됐지? 이 사람이 수학자예요. 이 사람이 의사예요. 수학적으로 이제 둘 다 이 현상을 그냥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려면. 자, 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세대별 유전자 풀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조건을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부모 세대, 남녀가 있어요. 됐지? 어떤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들을 이제 쌍으로 갖는 경우죠. 남자의 개체별, 여자의 개체별, 이런 식의 유전자들을 갖는 개체가 있다 가정을 할게요. 됐지? 남자가 이걸 갖는 사람이 1명, 이걸 갖는 사람이 1명, 이걸 갖는 사람이 1명 1명, 이걸 갖는 사람이 1명 1명, 이걸 갖는 사람이 1명, 이걸 갖는 사람이 1명이에요. 됐지? 이 조건이 만들어지려면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에요. 유전자 형별, 상염색체 기준, 유전자 형별, 남녀의 유전자 형별 개체수가 완벽히 보여야 돼. 똑같아. 야 멘델 집단으로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게 멘델 집단이라고. 조건이니까. 남녀의 숫자가 완벽히 똑같아야 되고, 상염색체 기준이야. 상염색체 기준, 유전자 형별 개체수도 완벽히 보여야 돼. 똑같아야 돼. 이게 멘델 집단의 출발이라고. 오케이? 됐지? 더 정확한 뜻이 있긴 한데. 자, 그러면 여기 이 집단 내에서 라지 A의 빈도를 세볼게요. 이 집단 전체에서. 됐지? 셀 수 있지? 몇이니? 전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잖아. 그럼 전체 16개지. 16개 중에서 라지가 몇 개 있어요? 8개 있잖아. 몇이야? 2분의 1이지. 얘도 몇이야 그럼? 2분의 1이 되는 거지. 할 수 있겠지? 그렇죠? 이렇게 이 빈도. 그러면 여기 빈도를 보면 이거는 전체를 센 거잖아. 됐어? 그럼 어차피 남자와 여자의 유전자형 빈도는 또 유전자형별 개체수는 똑같으니까 남자의 라지의 빈도하고 여자의 라지의 빈도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멘델 집단이 형성되려면 정확한 조건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P와 Q의 각 빈도는 서로 뭐 해야 돼? 완벽히 똑같아야 멘델 집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됐지? 그게 멘델 집단 출발이라고 그랬어요. 됐지?
그러면 이놈들끼리 교배를 해서 F1 세대를 만들겠지. 그렇지? 그럼 이 F1 세대에서 여러 가지 유전자형을 갖는 개체가 나올 텐데 어떤 개체들이 나오든지 간에 여기에 빈도는 절대 뭐하면 안 돼요? 변하면 안 돼요. 몇이 돼야 돼요? 2분의 1이 돼야 돼요. 됐지? 그럼 애들이 어떤 식으로 교배를 해야 이런 빈도가 변하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이거지. 됐지? 볼게요. 이거 기준이에요. 됐지? 이놈이 이걸 만나가지고 교배를 했어요. 됐지? 지금 멘델 집단은 너희들이 윤리적인 걸 생각하면 안 돼. 알았지? 이놈이 이놈하고도 교배해야 되고 이놈이 A하고도 교배하고 A하고도 교배하고 A하고도 교배해야 돼. 이놈은 A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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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배해야 되고 이놈 A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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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A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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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교배해야 돼. 이 집단에서 이게 변하지 않으려면 각 개체들하고 계속 뭐 해야 돼? 교배해야 돼. 거기다가 이렇게 교배가 되잖아. 그럼 여기서 자손이 나오겠지. 자손이 나오면 여기 내 자손에서 남자와 여자의 숫자가 어떻게 나와야 돼? 똑같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는 어차피 교배되면 라지 AA하고 라지 A, 라지 A가 나오겠지. 얘 확률이 몇이에요? 1이에요. 얘 확률이 1이지. 이 확률과 맞는 개체수가 나와야 돼요. 얘가 100명 나오면 얘도 몇 명 나와야 돼? 100명 나와야 돼. 됐지? 그럼 또 하나. 그럼 만약에 라지 A 20A하고 라지 A 20A가 교배를 해요. 교배를 하면 여기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숫자 어떻게 나와야 되고? 똑같이 나와야 되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가 라지 AA, 라지 A 20A, 20A, 20A 그렇지? 몇 대 몇으로 나와야 돼? 1대, 2대, 1로 나와야 되지. 이 비율만큼 나와줘야 돼요. 됐지? 여자도 몇 대 몇으로?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와줘야 돼. 됐지? 그럼 봐. 모든 개체들이 다 교배를 해야 되고 교배 결과 자손은 우리가 생명과학 1시간에 배웠던 각 유전자에 나올 확률만큼 개체수가 똑같이 뭐해야 돼? 그대로 나와줘야 돼. 그래야 이 빈도가 뭐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이게 멘델 집단이라고. 됐지? 그럼 결과적으로 모든 개체들이 모든 확률에 맞는 개체수가 다 나와야 되잖아. 그럼 집단은 점점 뭐해야 돼? 엄청나게 커져야 되지. 그럼 서식질 뭐해야 돼? 무한대로 가야 돼. 가능한 불가능 실제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불가능한 걸 일단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이걸 반대로 가야 유전자 빈도가 변하게 되면서 그거 자체가 뭐가 일어나는 거야? 진화가 일어나는 그런 거니까. 지금 설명하는 건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멘델 집단 내에서 세대별 유전자의 빈도가 절대 변하지 않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 집단 내 남녀의 비율이 뭐야 돼? 똑같아야 돼. 거기다가 여기서 설명했던 거지. 한 집단 내에서 남자와 여자의 각 유전자의 빈도도 서로 뭐야 돼? 완벽히 똑같아야 돼요. 됐지? 그래서 남녀별 유전자 빈도도 완전히 똑같아야 이 조건이 형성이 된다고.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유로운 교배제. 특정 교배. 나는 애가 좋고 애가 싫단 말이야. 이런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다 교배해야 돼. 됐지? 그걸 자유로운 교배. 거기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배시켰을 때 자손들이 뭐야 돼? 엄청나게 나와야 되지? 충분한 교배예요. 자손들이 계속 나와야 되니까. 왜? 확률에 맞춰서 다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자손수가 당연히 뭐야 돼? 많아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 선택적 교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지?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요. 이런 숫자를 다 수용을 해야 되잖아. 집단의 크기가 뭐야 돼?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지. 거의 무한대로 간다 생각해야 되고. 됐지? 그 다음에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뭐 똑같은 말이니까 중간에 질병 생기면 돼, 안 돼? 안 돼. 얘가 사망했단 말이야. 그럼 안 되지. 이것이 사망하는 순간 뭐가 바뀌어버려? 빈도가 바뀌는 거야. 얘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질병도 없어야 돼. 됐지? 그 다음에 애들이 죽으려면 자손을 이 비율만큼 다 만들어 놓고 죽어야 돼. 그래야 면대적 비교가 되는 거니까. 그게 불가능한 집단 실제는. 그 다음에 뭐도 있으면 안 돼요. 천적도 있으면 안 돼요. 됐지? 그 다음에 개체 간의 경쟁도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얘들이 이제 환경 자체가 완전히 파라다이스 환경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가 찾아오면 안 되냐면 돌연변이도 절대 찾아오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일부 개체에서 돌연변이가 찾아왔어요. 예를 들면 스몰 A 유전자가 바뀌어가지고 스몰 A 프라임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대립 유전자가 몇 개 돼버려? 세 종류 돼버렸지? 그럼 세 종류 되는 순간 뭐가 바뀌는 거야? 빈도가 바뀌는 거야. 됐지? 절대 이건 찾아오면 안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자연 선택도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당연히 경쟁도 안 해야 되고, 먹이도 충분해야 되고, 공간도 엄청 넓어야 되고, 질병도 없어야 되고, 그렇지?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무슨 선택도 없어야 되니까, 성 선택도 없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춤이입. 예를 들면 이 집단 내에서 얘가 이 집단이 싫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 집단 빠져나가 버렸어. 그럼 빠져나가는 순간 이 집단은 뭐가 변하거든? 빈도가 변하거든. 절대 이출해서도 안 돼요. 함부로 누가 들어와도 안 돼요. 됐지? 이런 것도 전혀 없어야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격리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 얘들을 이렇게 격리시켜 버렸단 말이야. 그럼 집단 자체가 몇 개로 나눠주는 거야? 두 개로 나눠주는 순간 집단별 빈도가 변하거든. 그렇지? 이런 것도 절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자연재해도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자연재해가 하나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사냥. 뭐 예를 들면 뭐 서로 간에 뭐 포식과 피식 관계 있지? 뭐 그런 자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다른 종 사이에서. 다른 종 사이에서도 어떤 뭔가 문제가 생겨서 절대 안 된다는 얘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등. 됐니? 이런 조건이 만족이 돼야 세대별 유전자의 빈도가 절대 뭐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조건이 된다고.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는 말 그대로 뭐의 변화 자체를 일으키는 거예요. 유전자 풀의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 자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지. 우리는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계속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진화 과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됐지? 이 이론으로 설명하면 됐니? 이거를 무슨 쪽으로 해석할 거예요? 수학적으로 해석할 거예요. 됐지? 이 내용을 왜 어떤 식으로 빈도가 변하지 않는 건지를 수학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 어렵지 않아요. 자, 볼게요. P세대. 자, P세대 각 대립 유전자 두 종류의 빈도를 구했지, 그지? 알고 있지? 됐지? 그럼 현재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각 유전자 형들이에요. 됐지? 그러면 이 과정에서 교배를 가지고 F1 세대에 대해서도 유전자 P하고 Q를 구하겠지? 이것이 이제 뭐한 경우예요? 일정한 경우니까. 됐지? 한번 봐볼게요. 그럼 부모 세대에서 이놈들끼리 뭐 해야 돼? 무작위적으로. 교배가 일어나야 되지? 전부 다 충분히 교배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면 집단 전체를 해석하는 거예요. 집단 전체적으로. 그럼 남자 집단 전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류지. 전체적으로 뭐하고? 라제이하고 수모레이. 됐지? 그럼 전체 집단에서 이것들은 다 생세포를 다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것의 비율이 몇이에요? 그럼? 이거 하나가 아니라 이 접된 전체 집단에서 2분의 1이지. 남자 전체에서 몇? 2분의 1.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P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 집단에서 이 유전자를 가진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집단 전체의 확률이 몇이라는 얘기예요? P란 얘기예요. 2분의 1이 된다고. 그렇지? 그럼 수모레이가 만들어질 전체 확률도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Q가 되는 거예요. 됐냐?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자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여자도 이 여자의 이 집단 내에서 두 종류의 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라제이하고 수모레이가. 그럼 집단 전체에서 이게 만들어질 비율 또는 이게 만들어질 확률은 곧 몇이 돼? P가 2분의 1이 되는 거지. 얘는 뭐가 돼요? Q가 되는 거지. 됐지? 그럼 이런 생식세포들이 집단으로 만드는 거잖아. 됐지? 그러면 여기가 바로 나올 수 있는 뭐에 F1의 자손들이 되는 거고, 그러면 유전자형의 종류는 크게 몇 종류 나와요? 세 종류 나오지.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온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러면 집단 전체에서 이놈과 이놈이 만나가지고 이게 나올 확률이 몇이에요? 이 값을 고반값이지? 그럼 몇의 제곱이 돼요? P의 제곱이 되는 거지. P의 제곱의 비율로 이게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 됐지? 그러면 이게 나올 확률은 P, Q가 되고, 이놈도 P, Q가 되고, 이놈은 Q의 제곱의 비율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 됐냐? 그렇지? 자, 그러면 현재 이 F1 세대 집단이에요. F1 세대 내에서 유전자형별 빈도는 뭐로 해석을 하고? 비율로 해석하자고. 또는 확률로 봐도 되고.
그러면 라지 AA를 가진 개체의 비율은 몇이냐고? P의 제곱이 되는 거죠. 됐지? 그럼 라지 A, 스몰 A를 가진 개체의 빈도는 이 값을 더해줘야 되지. 이거는 몇이에요? EPQ가 되지.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A를 가진 개체의 빈도는 Q의 제곱이 되는 거죠. 됐지? 그 멘델 집단에서는 이 비율만큼 모든 개체가 다 보여줘야 돼. 무조건 다 나와줘야 되잖아. 그 말은 이 F1 세대 집단 내에서 이놈을 가지는 비율이 몇의 제곱이라는 얘기예요? P의 제곱이라는 얘기예요. 이만큼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만큼 분명히 있을 거고, 이만큼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게 존재해야만 무슨 집단입니까? 멘델 집단이 되는 거니까. 이랬지? 그냥 단순한 확률이 아니라 이 확률만큼 개체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냐?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정말로 이 F1 세대에서 라지 A의 빈도하고 스몰 A의 빈도를 따로 구했을 때 정말로 부모 세대하고 변하지 않는지를 보는 거지. 이해됐지? 그렇지? 그럼 F1 세대에서의 라지 A 빈도와 스몰 A 빈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됐지? 일단 숫자 갖고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 확률 몇이었니? 각 2분의 1이었지? 됐지? 그 얘기는 몇이에요? 4분의 1이고 이거 4분의 1이고 이거 4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지. 그럼 전체 개체수 몇 개 나와? 4개지? 4개잖아. 그러면 라지 A 뭐야 지금? 라지 A의 빈도는 전체 개체수 몇 개? 4개인데 유전자 전체 개체수 몇 개 돼요? 8이 되는 거야. 됐지? 그 중에서 이놈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1개 있지. 1개 있는데 개차라다 몇 개를 가지니까 2개를 가지니까 몇이 돼요? 2가 된단 말이야. 이 됐지? 그렇지?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면 현재 이놈이 가지고 있잖아. 이놈이 가지고 있으면 4명이니까 몇 명이 갖고 있어? 몇 명? 2명이 갖고 있지? 몇?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럼 이걸 살짝 분리시킬게요. 그럼 8분의 2 더하기 몇이 돼? 8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럼 봐. 그럼 이 값을 PQ로 바꿀게요. 뭐로 바꾼다고? PQ로 바꾼다고. 아, 바꾸기 전에 그럼 어차피 다음 몇이? 8분의 4니까 몇이 나와요? 2분의 1이 나오지? 그럼 부모 세대하고 뭐하단 말이죠? 똑같지. 이걸 수학적으로 구해볼게요. 기호 써가지고. 그럼 8분의 2는 지금 이 값이잖아. 이 값이지. 그럼 8분의 1을 나누면은 4분의 1이지. 그럼 4분의 1은 곧 뭐의 제곱? P의 제곱이지. 그럼 바꾸면 P의 제곱 플러스지. 됐지? P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현재 이놈들 2개를 합친 거잖아. 이게 2개 합친 거예요. 그럼 8분의 2지. 그럼 8분의 2면은 값이 PQ로 고반값이거든. 2분의 1. 2분의 1은 고반값이에요? 그럼 PQ로 고반값이지. 그럼 PQ를 고반값에서 PQ로 고반값이 8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여기를 더한 값이 원래는 몇이었어? 2PQ였단 말이야. 그럼 이것을 절반으로 때려버린 거지. 이해 안 되니? 라지 A의 빈도 이 값을 활용해서 이걸 살짝 유도시키는 거예요. 됐지? 그럼 P의 제곱 플러스 2PQ인데 2PQ에 대해서 절반값이 해당되는 거니까 몇을 곱해준다고? 2분의 1을 곱해주면 이 값이 그대로 나온다고. 이해됐어? 그렇지?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하면 이걸 어차피 2는 나눠지는 거니까 그러면 P로 묶을 수 있지. 그렇잖아. 그럼 뭐예요? P 플러스 Q가 되는 거지. P 플러스 Q는 무조건 몇이거든? 1이거든. 결국 뭐예요? P예요. 누가하고 똑같아? 부모 세대가 똑같다고. 됐지? 그러면 스몰 A의 빈도도 마찬가지로 스몰 A의 빈도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Q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 2PQ에다가 곱하기 몇을 해주면 2분의 1을 해주게 되면은 Q의 빈도가 나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Q로 묶어주게 되면 2 나눠지니까 Q 플러스 P가 되는 거지. 결국 이거는 몇이니까 1이니까 결국 부모 세대의 값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 이해되니? 오케이? 이게 이제 집단 유전학. 됐지? 이 비율만큼 실제 개체수가 나오지 않으면 빈도 자체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니? 그치? 이렇게.
이거는 좀 유도하는 거긴 한데 실제 문제 풀면은 우리가 구하는 거는 Q 하나만 구하면 P 바로 구할 수 있지. 그렇지? 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하잖아. 이걸 활용하게 되면 멘델 집단 내에서 Q 값 하나만 알면 P 값을 알게 되고, 그럼 PQ를 이용을 해서 이 멘델 집단 내에서 이놈의 실제 개체수가 몇 개 있는지, 이놈의 실제 개체수가 몇 개 있는지를 직접 뭐 할 수 있어요? 구해낼 수 있어요. 됐지? 이 멘델 집단에서 이들이 존재할 비율이 곧 이 값이 되는 거니까. 됐냐?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이용하면 멘델 집단 내 유전자 형별, 개체수를 빠르게 구해낼 수 있다고. 이게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된다고. 계산 문제. 됐지?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 무슨 집단이요? 멘델 집단이에요. 아까 비율 또는 확률에 맞는 개체수가 분명히 다 있는 집단이야. 됐지? 총 몇 명이야? 100명이에요. 자, 100명이 산 어떤 마을에 기뿔 형질 조사했는데 분량이 몇 명이 돼요? 84. 부착형이 16명. 이때 분량이 라지이고 부착형이 20개인데 누가 우성이냐면 분리형이 우성이. 분리형 우성이라고 좀 알려주고 가는 거야. 됐죠? 그러면 부착형이 16명이면 스몰 A가 전체 몇 명 있다는 얘기? 16명 있다는 얘기지. 그럼 나머지 라지 A하고 라지 A, 스몰 A를 합쳐서 몇 명 있다는 얘기야? 84명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이 집단 내에서 스몰 A의 빈도를 구하면 당연히 뭐를 구할 수 있어요? 라지 A의 빈도를 구해낼 수 있거든. 됐지? 그럼 내가 스몰 A의 빈도를 Q라고 그러고 라지 A의 빈도를 뭐라 할 거예요? P라고 정의할게요. 그러면 이런 빈도를 가지고 이 집단 내에서 이놈들이 형성되는 거잖아. 그럼 이놈은 몇의 비율만큼 있어야 돼? Q의 제곱의 비율만큼 있어야 되지. 정확히 그 숫자만큼 있어야 되니까. 그럼 전체 몇 명이니까? 100명이니까. 그럼 Q의 제곱 몇이에요? 100분의 16이니까 Q 값은 몇이 돼? 그냥 약분하지 말고 10분의 4가 되는 거야. 그럼 P는 몇이 돼? 10분의 6이 되지. 그러면 P 값이 구해졌지. 그럼 얘는 몇의 제곱만큼 있어야 돼? P의 제곱만큼 있어야 되니까 이것의 제곱이 되니까 몇이에요? 100분의 36이 되지. 그럼 100명 중에 몇 명 있는 거야? 36명. 그렇지? 얘는 몇 명 있어요? 이 PQ의 비율만큼 있어야 되지? 그러면 몇이냐? 6, 4, 24. 48인가? 100분의 48? 맞냐? 48. 그럼 이 값과 이 값을 더하면 몇이 나와? 84가 나와. 신기한 게 아니라 이 비율만큼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그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오케이? 그렇지? 이게 멘델 집단. 됐니?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겠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멘델 집단과 관련된 문제 유형 딱 3가지만 잡고 갈게요. 멘델 집단이야? 아, 그래, 참고로 역시 아까 기회 좋네. 라지 A가 36명이었나? 네. 라지 스몰 A가 48명이었고 스몰 A가 16명이었지? 그럼 이거는 남녀를 전부 다 합친 거지. 그럼 남녀의 비율이 뭐야 돼? 똑같아야 되지. 그럼 여기서 남녀의 비율이 몇 명 있어야 돼? 18. 여기는 24, 24. 여기 88 있어야 돼. 정확히 숫자 똑같아야 돼.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멘델 집단과 관련된 문제용 첫 번째요. 자, 어떤 마을에 몇 명 조사했대요? 5,000명을 조사한 결과 여기 집단 멘델 집단이야. 혀를 둥글게 말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4,200명. 혀를 말 수 없는 사람이 800명이래요. 됐지? 이때 이 유전자형의 개수를 구하래요. 물론 이 유전자는 상염색체라는 뜻이고. 됐지? 이때 혀를 말 수 있는 형질을 뭐래요? 우성이래요. 그럼 혀를 말 수 있는 놈과 말 수 없는 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라지 A라고 이걸 뭐라 할 거예요? 스몰 A를 할게요. 그럼 누가 우성이야? 이게 우성이지. 그럼 이 집단 내에서 이것의 비율을 P라고 그러고 이것의 비율을 Q로 할게요. 됐지? 그러면 이걸 구하려면 뭐의 제곱 알아야 돼? P의 제곱. 이거는 EPQ. 이거는 Q의 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PQ 값을 구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Q 값이거든. Q 값. 됐죠? 그러면 현재 5,000명 중에서 스몰 A인 사람 그럼 몇 명이라는 얘기야? 800명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거 자체가 곧 몇의 제곱이 돼? Q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Q 값 구할 수 있지. 10분의 4가 되는 거지? 그럼 P는 10분의 6이 되겠지. 그럼 얘는 P의 제곱이니까 몇이 돼요? 100분의 6에 36이제. 전체 몇 명이니까? 5,000명이니까 하면 전체 개체수 구할 수 있겠지.
됐지? 얘는 몇? 2pq 100분의 몇? 6, 4, 24, 48 곱하기 몇? 5000. 이게 됐지? 그치? 그럼 이게 만약 문제가 나오게 되면 q의 제곱을 반드시 구해내야 되거든. 그럼 제곱값에 대해서 q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값이 너희들이 평소 쓰는 제곱 그게 분명히 나와줘야 되겠지? 이상하게 되면 q의 제곱인데 막 100분의 막 79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q를 구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보통 문제가 나오게 되면 q값 쉽게 구할 수 있게 만들어놔요. 보통 문제들이.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무슨 염색체 기준이야? 성염색체 기준이야. 근데 이 유전자가 무슨 염색체인 경우? 성염색체인 경우. 대표적인 사례 뭐? 생명. 됐지? 멘델 집단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녀의 숫자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는 상염색체 기준인데 성염색체로 가잖아. 그럼 상이든 성이든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에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 몇 종류 있어요? 2종류 있지? 남자의 이것의 비율과 여자의 이것의 비율 자체는 뭐예요? 똑같아요. 됐지? 남자의 여자의 각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또는 비율은 반드시 뭐예요? 똑같은 게 멘델 집단이라고. 그럼 생명도 마찬가지야. 그럼 생명 유전자가 2종류인데 이걸 가지는 남자하고 이걸 가지는 여자가 있으면 남자와 여자의 이것의 비율, 이 하나의 비율은 서로 뭐하다고? 똑같다고 출발하는 거예요. 됐냐? 됐지? 그럼 봐볼게요.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는 아까 대립 유전자가 2종류 있다 가정을 하면 이게 정상이고 이게 생명을 가정할게요. 그럼 누가 우성해? 이게 우성이지? 그럼 남자는 이 유전자를 몇 개만 가져요? 하나만 갖지. 얘도 하나만 가져요. 됐지? 그러면 이것의 비율이 P라고 그러고 이것의 비율이 뭐라 그러면 Q라고 그러잖아. 그럼 남자는 이 유전자를 절대 쌍으로 가질 수가 없잖아. 그럼 이 집단 내에서 이걸 가진 모든 남자의 비율은 곧 몇이 돼요? P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는 사람의 남자의 모든 비율 몇이 돼요? Q가 된다고. 됐지? 그럼 여자는 몇 가지 경우? 3가지 경우인데, 그럼 여자 같은 경우는 상염색체처럼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집단 내에서 이거를 갖는 사람의 비율은 P의 제곱. 이거는 이 BQ만큼 존재하게 되고 이거는 Q의 제곱만큼 존재하게 돼요. 됐지? 비율은 똑같아. 오케이? 됐지? 이따 해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되니? 그렇지? 이거 좀 기억하고, 남녀가 각각 몇 명이 돼? 1000명씩이 돼. 각각 1000명이다. 됐지? 그럼 어떤 마을에서 뭐인 여자가? 생명 여자. 그럼 아까 내가 대립 유전자 라지 스몰A라 정의를 했고 이게 우성이에요. 그럼 생명 여자는 뭐예요? 스몰 A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것의 비율은 몇이 돼요? Q의 제곱이니까 이 생명의 여자의 비율은 몇 분의? 1000분의 10명이 몇이 되는 거예요? Q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Q 값은 몇이에요? 10분의 1이 되죠. P는 몇이 돼요? 10분의 9가 되죠. 그럼 이 P 값과 이 Q 값은 남녀가 서로 뭐하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단 내에서 남자에 대해서 이것의 비율은 몇의 비율로 존재해야 돼요? P의 비율로 존재해야 되니까 P의 비율은 아까 몇이었어요? 10분의 9였지. 그럼 남자 중에서 1000명 중에 이걸 갖는 거잖아. 그치? 그럼 지금 몇 명이야? 900명이냐? 900명. 자, 그 다음에 남자 중에서 그럼 이걸 갖는 사람의 비율은 결국 뭐가 되는 거니까? Q가 되는 거니까 10분의 1의 확률로 가는 거지. 1000명 중에서 몇 명이 나와? 100명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여자를 볼게요. 그럼 여자 같은 경우는 X 라지 A, X 라지 A를 갖는 비율은 몇의 제곱으로? P의 제곱으로 존재해야 되니까 10분의 81이 되는 거지. 곱하기 몇? 1000명 하면 되는 거. 됐지? 100분의 81. 그러면 810명이고 그 다음에 X 라지 A, X 스몰 A가 있으면 이 BQ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0분의 몇이에요? 2, 9, 18이니까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 180명 있는 거고 아까 스몰 A는 그 몇이 나와요? Q의 제곱이니까 결국 100분의 1이 되는 거지. 곱하기 1000을 하니까 몇 명 나와? 10명 나오는 거야. 됐지? 그럼 봐. 남녀의 유전자 형별 비율은 똑같지. 근데 남자는 하나를 갖고 여자는 2개를 가지니까 정상인 사람의 숫자가 서로 뭐예요? 다르게 나오지? 생명인 사람 숫자가 어떻게 나와요? 다르게 나와. 누가 더 많이 나와요?
남자가 더 많이 나와. 그래서 마치 유전자 빈도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멘델 집단에서는 남녀의 각 유전자 빈도는 서로 뭐하다 똑같은데 하나를 갖냐 두 개를 갖냐에 따라서 이 비율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그렇죠? 어쨌든 반성 유전과 같은 멘델 집단의 문제를 풀 때는 남녀의 P하고 Q의 값은 무조건 뭐하다고 하는 거야? 똑같다고 하는 거라. 이게 멘델 집단의 시작이라고. 오케이? 됐지? 자, 멘델 집단 내에서야. 멘델 집단 내에서 일단 라지 스몰 a하고 라지 A 스몰 a를 갖는 이 유전자를 갖는 사람들이 서로 교배시킬 건데 이제 문제에서 집단과 집단을 교배시키느냐, 집단과 집단을 교배시키느냐,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을 교배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올 확률이에요? 이놈이 나올 확률을 구할 거라고. 됐지? 그러면 아까 멘델 집단이면은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에서 각각에 대한 비율도 똑같아야 되고 각각에 대한 유전자 형별, 유전자 빈도 다 뭐 하는 거야? 똑같은 거지. 그럼 이 집단이 예를 들면 여기가 200명이 있고 여기도 몇 명이 있으면 200명 있으면 200명끼리 전부 다 교배를 하는 거야. 이게 됐지? 그러면 이 남자 집단에서 라지 A의 빈도를 P라고 그러고 얘를 Q라고 그러면 이 남자 집단에서 이놈의 비율이 몇이 되는 거야? 이 BQ가 되는 거지. 여자 집단에서도 이게 몇이 되는 거야? 이 BQ가 되는 거지. 그럼 집단과 집단끼리 만나니까 이 두 개가 만나려면 이 두 확률로 만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두 확률로 만나가지고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 여기 자체만 보면 이게 나올 확률이 몇이에요? 4분의 1이지. 그러면 이 집단끼리 만나가지고 이게 나오려면 이 전체 확률을 보여줘야 돼. 곱해주면 되지. 그러면 이 PQ 5분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의 확률로 나온다고. 됐지? 이런 내용. 또는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개체야. 개체 하나가 뭐를 만날 거예요? 집단을 만날 거예요. 됐지? 이렇게. 그러면 개체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개체는 정확히 정해진 거고 이놈은 그냥 확률을 몇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1로 가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놈을 이 집단에서 이 여자를 만나야 되잖아. 몇의 확률을 만나야 돼요? 이 BQ의 확률. 그리고 이게 나와야 되지? 그럼 이게 나온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이 전체 확률이 몇이 돼요? 이 BQ 곱하기 4분의 1의 확률로 나오는 거예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현재 이제는 개체와 개체끼리다. 개체와 개체끼리면 집단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확률 몇으로 가요? 1, 몇? 4분의 1의 확률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냐? 됐지? 생명과학 원에서도 이런 유사한 건 했어요. 집단으로 교배시키는 않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살짝 응용시켜서 이 집단에다 적용시켜서 확률을 구해내면 된다고. 오케이?